70대 노인입니다. 70년 넘는 삶을 살아오며 느낀 건 인생은 항상 기륭화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진 불행이 닥쳐와도 처절하게나마 가까스로 삶을 살아내면 얼굴에 웃음이 피는 날이 반드시 오긴 오더라고요. 제 삶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지금의 절 감사한 일상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장의사를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늦둥이로 저와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던 누나는 일찌감치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24살에 1살 어린 아내와 이른 결혼을 했고 2살 터울의 두 아들도 낳아 착실히 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15살이 됐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폐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 안 내놓은 폐지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그만 내놓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요. 매번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례식장을 차린 동네엔 늘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휘어진 허리로 힘들게 폐지를 줍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할머니껜 오빠로 보이는 어린 손자 한 명, 동생인 손녀도 한 명 있었는데 아직 어린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종종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폐지 줍는 걸 돕더라고요. 한 번은 할머니께 자식은 없으시냐, 왜 힘들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서글픈 목소리로 사정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애들 애비지요. 우리 영감 일찍 보내고 혼자서 정말 힘들게 그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기 자식들을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불쌍한 손자, 손녀, 저라도 열심히 걷어서 먹이고 키워야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의 차림새를 보면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 같아서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폐지도 모아드리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지어주며 할머니 가족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민구가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이걸로 할머니랑 동생 손주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근데 할머니는 많이 아프신 거야?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을 차린 지 4년이 지났던 해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통 보이지 않더군요. 가끔씩 손주들이 민국이와 손주만 어린 몸으로 폐지를 모으러 다니곤 했죠. 고작 13살, 9살이던 애들이 말입니다. 민국인 할머니가 아파서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할머니가 걱정됐지만 이내 전 그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대영아, 제발 눈 좀 떠봐라. 아버지가 왔어. 당시 19살이던 제 큰아들이 그만 친구를 따라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타다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틀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길로 영영 눈을 뜨지 못했죠. 공부밖에 모르던 애가 왜 하필 그런데 호기심을 가진 건지 미리 알고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장례 도중 2번이나 혼절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차마 빠져나오기도 전에 6개월 뒤엔 저희 아버지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마 그토록 아끼던 큰손주를 먼저 보낸 일이 원인이 되어 몸과 마음 모두에 병을 얻으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식 먼저 보낸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가족을 둘이나 잃을 수가 있냐고요. 세상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래도 여보, 힘내서 살아봅시다. 우리한텐 아직 둘째 대수가 있잖아. 묵묵히 견디고 살다 보면 슬픔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 날이 오겠지. 저희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주었던 아내는 순식간에 가족을 둘이나 잃고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전 그러다 아내에게까지 병이 올까봐 무서워 최선을 다해 그런 아내를 위로하고 돌봤죠. 사실 저도 슬픔으로 정신이 없어 장례식장 운영까지 잠시 직원에게 맡긴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남은 아내와 둘째를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정신력으로 전 그때 당시를 버텼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식장 운영에 복귀한 어느 날, 저는 거의 1년 만에 할머니의 손주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할머니의 손주 민국이와 10살이던 손주가 손을 꼭 붙잡고 절 찾아왔거든요. 오랜만이구나 얘들아.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예전에 아프셨었지? 지금은 건강하시니? 폐지 모으러 다니시는 걸 다시 여기 나온 뒤로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저씨.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면 여기서 장례 좀 치러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없어요. 그래도 저 열심히 폐지 주어서 나중에 돈은 꼭 갚을게요. 저희 할머니 돈 없다고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도 안 가셨는데 적어도 장례는 치러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엉엉 울며 제게 꺼낸 민국이의 말이 충격적이기 그지없더군요. 할머니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치러달라니. 대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 미친 듯이 걱정이 됐죠. 선주 또한 자기 오빠의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국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할머니가 그 정도로 아프시면 장례를 치러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 건데?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젠 잘 걷지도 못하고 통 먹지도 못하세요. 말씀도 정신 차릴 때마다 한 번씩만 가까스로 하시고요.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저씨랑 같이 집으로 가자. 얼른 앞장서거라. 그런데 민국이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하다 싶더군요. 그래서 전 애들을 데리고 직접 할머니를 뵈러 찾아갔습니다. 판자촌 단간방이던 할머니의 집은 딱 봐도 멀쩡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낡았더군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못 알아볼 만큼 1년 전에 비해 야위 모습이었죠. 다행히 제가 갔을 때 할머니는 의식을 차리고 계신 상태였어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장례식장 사장님이시네요. 여기는 어떻게? 애들한테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네? 아프면 병원을 가셨어야죠.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어차피 살 만큼 산 노인네 목숨인데 병원 갈 돈으로 손주들 밥 한 끼 더 먹이는 게 낫지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1년 전 할머니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진즉 제가 여길 와봐야 했어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우리 손주들이 장례식장 직원분한테 듣고 말해줬어요. 사장님도 그 사이에 큰아드님하고 부친을 잃으셨다면서요.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좀 추스르셨어요. 할머님 그 와중에도 제 안부를 걱정해 주시더군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를 직접 업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등에 업힌 할머니의 괜찮다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입니다. 제가 안 괜찮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야죠. 병원비 제가 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병원의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이미 손쓰기 늦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전 그 집에 할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죠. 몇 번 장례식장에 절 보러 왔을 때 할머니와 손주들을 봤던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튿날 할머니의 병문안을 저와 함께 가기도 했어요. 할머니, 손주들 밥은 제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아내는 이틀에 한 번씩 애들만 남아있는 집을 찾아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마 죽은 큰아들 생각에 아내도 저도 더욱 애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님 병원에 입원해 딱 일주일을 버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죠. 사장님, 생판 남인 저랑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제가 마지막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착하고 가여운 손주들 좀 부탁드려요. 많이도 안 바랍니다. 그저 우리 애들 학교만 무사히 마치고 밥 굶지 않게만 딱 그 정도만 좀 도와주세요. 그 애들을 생각하면 제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르면 몰랐지. 이미 인연을 맺은 애들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제 말에 할머니는 그제 안도의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곤 다음 날 그토록 아끼던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저는 민국의 부탁을 잊지 않고 직접 저희 장례식장에서 공짜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곤 눈물로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민국이에게 상복을 입히며 말했습니다. 민국아, 장례는 아저씨가 도와주지만 상주 역할은 네가 해야 돼. 상주가 뭔지 알지? 네, 알아요, 아저씨. 그래, 할머니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아껴주셨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맞손자로서 네가 듬직하게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려야 돼. 감사해요, 아저씨. 이 은혜는 정말 제가 언젠간 꼭 갚을게요. 민국인 동생인 선주와 함께 장례 내내 엉엉 울면서도 의젓하게 상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소식이 끊겼다던 할머니 아들은 역시나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빈손 쓸쓸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폐지 모으는 할머니를 오래 봐왔던 몇몇 이웃 상인분들이 조문을 와주셨더군요. 마음 여린 한 아주머니께선 두 아이를 한 번씩 안아주며 눈물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아내와 전 할머니의 발인까지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했고 당시 18살이던 우리 둘째도 아내의 최근에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뒤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직 어린 그 애들을 도저히 둘만 내버려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저희 집에 오게 된 애들은 어색한지 계속해서 집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세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만 여기지 이렇게 도와주시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민국인 고마워하면서도 이유 없는 우리의 호의를 의아해했습니다. 그 모습에 애들이 현실의 냉정함을 겪으며 살았다는 게 느껴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럼 민국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너희가 날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넓은 세상에 살면서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정도면 깊어도 꽤나 깊은 인연이 되려고 이렇게 만난 게 아니겠니? 아저씨랑 아줌만 이미 아들을 하나 잃었단다. 아마 슬픔에 잠긴 우리를 걱정한 큰아들이 하늘에서 너희를 보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나. 그러니 너희만 좋다면 우리가 이제 너희 부모가 돼주마. 부디 우리의 아들, 딸이 되어주겠니? 부모님이 돼주신다고요? 오빠, 그럼 나한테도 이제 엄마랑 아빠가 생기는 거야? 부모의 얼굴을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선주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자신의 오빠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내는 그런 선주를 품에 꼭 안아주었죠. 민국인 눈물을 또르르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내와 전 마음으로 품은 두 명의 자식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린 두 아이를 저희 둘째 아들과 차별 없이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집안일에 관심이 크게 없던 둘째 아들은 갑자기 생긴 동생들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무신경하게 굴었죠. 그리고 20살이 된 둘째는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저희가 얻어준 전셋집에서 자취를 시작하며 더더욱 집안일엔 관심이 없어지게 됐어요. 노느라 신이 난 둘째는 용돈을 요구할 때만 전화하거나 가끔 올 뿐 방학 때도 집에 잘 오지 않았거든요. 한편 민국이와 선주는 타고난 머리가 있었는지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저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학원비 또한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두 아이는 저희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도 얻어서 두 분께 평생 효도할게요. 전 돈 많이 벌어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랑 아빠랑 꼭 붙어서 살 거예요. 뭐? 여보, 선주 말하는 것 좀 봐요. 귀여워라. 이래서 다들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 특히 민국이보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와 함께하게 된 선주는 애교도 많고 제 아내의 껌딱지였답니다. 사춘기 나이에도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자신의 엄마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했고 뭘 하든 자기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 했죠. 이후 기특하게도 민국인 서울의 명문대, 선주 또한 서울의 꽤 이름 있는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우린 둘째와 차별 없이 두 아이의 대학 학비와 자취비용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어요. 두 아이는 방학이 아니어도 저희를 보러 자주 집에 내려왔는데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졸업 후 지방광역시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뒤에도 둘째는 여전히 우리에게 통 관심이 없더군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둘째는 여전히 제게 돈을 요구하며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런데요.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넌 내가 얻어준 전셋집 덕에 월세도 안 나가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월급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펑펑 쓰고 다녀?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 실컷 놀아야죠. 처음엔 타지살이를 하는 자식이 안쓰러워 돈을 몇 번 보내줬어요. 그런데 돈이 아쉽지 않아서인지 둘째는 자꾸만 일을 하다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 또 하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건 오히려 애를 망치는 일이겠다 싶어 생활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그제야 집에 자꾸 찾아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 돈을 안 주겠다는 건데요? 저 이번에 몇 번 무단결근 좀 했다고 회사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네가 배가 덜 고팠으니 무단결근 같은 걸 일삼고 살지. 난 더 이상 너한테 돈 안 보내줄 거다. 앞으로 막노동이라도 해서 직접 벌어서 쓰고 살아. 둘째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소파에 놓여있던 방석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은 행동에 저는 그런 둘째의 등짝을 마구 내려치며 혼을 냈어요. 어디 부모 앞에서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냐면서 말이죠. 그 뒤로 그런 기하말 행동은 보이지 않았지만 둘째는 늘 절대 줄 생각 없는 돈 타령을 해댔어요. 이놈이 왜 이렇게 한심한 녀석으로 자란 건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저의 속상함을 달래주듯 둘째와 달리 민국이와 선주는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선주는 자신이 나온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었고 민국인 기특하게도 자격증을 따서 변리사가 되었죠. 민국인 자격증을 따고 변리사 사무소에 취업한 뒤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저와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놈아, 어렵게 변리사 돼서 번 첫 월급을 왜 우릴 다 줘?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했어도 꾸역꾸역 가외에서 번 돈 우리 죄다 가져다 주더니만 그 돈 결국 두 분 위해서 안 쓰고 제 시험 뒷바라지 다 쓰신 거 저 다 알아요. 그리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번듯한 직업을 갖지도 못했을 건데 이 정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 돈 꼭 두 분을 위해서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아내는 그런 민국이가 기특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민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주 또한 간호사가 된 후 탄 첫 월급으로 저에겐 사회초년생이 사기 힘든 명품 지갑을, 아내에겐 작은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금액 때문이 아니라 첫 월급을 부모에게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는 두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런데 두 아이가 돈을 잘 벌다 보니 둘째는 이젠 제가 아닌 애들에게 돈 타령을 해대더군요. 특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민국이에게 말입니다. 야, 김민구, 너 우리 부모님 덕에 지금 그 비싼 연봉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너희 키워주신가 나한테도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싫어, 형. 형 저번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보겠다고 기어코 아버지한테 돈 빌려갔다가 2년 만에 죄다 날려버렸잖아. 그 뒤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형이 벌었었어.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난 어머니 아버지 속상하게 만들 일은 절대 안 해. 이게 어디서 형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하지만 저와 아내가 단단히 일러둔 덕에 두 아이는 절대 둘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성질을 부리는 둘째를 크게 혼냈어요. 넌 나이 처먹고 동생한테 그게 할 말이냐? 형이면 형답게 굴어. 동생들 앞에서 부끄럽게 굴지 말고 스스로 땀 흘리고 일해서 돈 벌어서 쓰란 말이야. 저 이번엔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사장이 돼보니까 도저히 남 밑에선 일을 못하겠어요. 아유, 아버지, 자꾸 이러면 저 확 혀 깨물고 접시물에 코까지 박아버릴 거예요? 형도 보낸 마당에 이젠 둘째인 저까지 영영 잃고 싶으세요? 뭐야? 어디서 이놈이 감히 지 목숨 가지고 부모를 겁박해? 너 나가. 당장 나가. 앞으로 애들한테든 나한테든 돈 얘기 꺼낼 거면 이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마. 마흔이나 먹은 놈이 저런 한심한 말이나 해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던지요. 그나마 여태 장가를 못 간 게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은 못 망쳐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화가 터져 노발대발했더니 둘째가 글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망할 노인네들. 부모가 됐으면 자식 앞길을 책임져 줄 줄도 알아야지. 이 꼰대들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안 와. 어디 저 피도 안 섞인 연놈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둘째는 이곳엔 차마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쌍욕을 퍼붓곤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큰 충격에 눈물까지 보였죠. 내 저놈을 두 번 다시 집에 발붙이게 하나 봐라 하고 소리치며 저는 이를 뿌듯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가버리고 며칠 뒤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더군요. 사장님, 얼른 장례식장으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불이 났어요. 바로 어느 늦은 밤 제 장례식장에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다행히 빠른 대피로 인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교적 늦게 빠져나온 몇 명은 부상을 피할 수 없었어요. 또한 장례식장의 재산상의 피해는 엄청났죠. 그리고 경찰에 의해 붙잡힌 방화범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놈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애비 사업장에 불을 지르냐고. 그건 바로 제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제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그리고는 마구 등을 내려치며 원망하는 제게 도리어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진즉 나한테 돈을 해주지 그랬어, 이 영감탱이야. 어차피 당신 죽으면 다 내 거 될 돈인데 그거 미리 좀 땡겨주면 뭐가 어떻게 돼? 노인네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욕심부리냐고. 에이, 짜증나. 재수없게 어떻게 걸린 거야? 이놈아, 너 대체 왜 이렇게 금수 같은 인간이 됐어? 오냐, 난 이제 네 부모 안 하련다. 영원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날 생각도 없네. 어차피 당신들 죽으면 그때 유산이나 받으러 가면 그만이지 뭐.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도 없는 그놈을 저와 아내는 피눈물을 머금고 끊어내버렸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여기는 저런 놈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지 않기로 한 거죠. 그 뒤 둘째는 고의성 방화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부상자까지 발생시킨 죄로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죄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지은 죄만큼 아주 무겁게 다뤄지더라고요. 저는 이미 많이 낙후됐던 그 장례식장을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만 보면 연을 끊는 둘째가 생각나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마침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 장례식장을 넘기게 되었어요.
시설이 낡고 화재까지 났던 곳이라 비교적 헐값에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6에 이르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새롭게 뛰어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끊어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저와 아내는 다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주려 노력하는 민국이와 선주에게 위안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둘째와 인연을 끊은 지 2년 뒤의 명절날, 이번엔 두 아이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지 뭐예요? 혹시 네가 민국이고 네가 선주냐? 맞지? 내 얼굴이랑 죽은 여편 내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난 이들 애비 되는 사람이다. 이 집에 입양돼 자라고 있다기에 명절이라 와 있겠지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건 바로 오래전 잠적했다던 두 아이의 친부였습니다. 6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잔 두 아이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고생 좀 했다며 징그럽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깡마른 몸에 양팔엔 어울리지도 않는 문신으로 빼곡한 것이 딱 봐도 삼류 양아치 건달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남잔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두 양반이 얘들 키운 양부모요. 고맙수다. 근데 이제 내가 친애비로서 애들 덕 좀 봐야겠수. 이야, 니들 하남 변리사가 되고 하남 간호사가 됐다며? 잘 컸네. 이게 다 내가 물려준 우수한 유전자 덕분 아니겠냐. 똑똑하게 태어나게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값을 내야겠지? 우선 나한테 몇 천만 원 보내줘봐라. 내가 이번에 사기치다 걸려서 돈을 좀 메꿔야 되거든. 당장 통장에 그 정도 모아놨을 거 아니야. 없다고 시침 때문에 확 니들 저 양부모란 인간들 가만 안 둬버린다. 평생 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던 그 인간은 대뜸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그 개소리를 듣자마자 바람처럼 튀어나간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를 들어 그놈에게 냅다 싸대기를 날려버리더군요. 그리곤 슬리퍼를 놓지 않고 그놈에게 메타작을 날리며 소리쳤죠. 이 개만도 못한 놈이 뭐라는 거야? 당장 안 꺼져? 누가 네 놈 자식이야? 우리 민국이 선주 일평생 내 자식으로 금이야오기야 키웠어. 애들 가슴에 평생 사라지지 않을 대못을 박아놓고 뭐? 애비? 똥물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하고 있네. 멸치 같은 게 누가 누굴 가만 안 두겠다고? 감히 내 자식들을 협박해? 맛 좀 봐라. 아,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만 때려 이 여편네야. 안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는데 네 발로 잘 기어들어왔다 이 자식아. 그런 아내의 화끈한 모습은 난생 처음 봤기에 순간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놈은 큰 소리 친 것과 달리 제 아내에게 꼼짝도 못하고 맞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국이는 얼른 달려가 아내를 그놈에게서 떼어놓곤 무서운 표정으로 그놈에게 소리쳤죠.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껴안은 선주의 품에서 씩씩대고 있었고 말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라고? 아니, 내 아버진 평생 친자식처럼 날 품어준 여기 계신 이분 한 분뿐이야. 당신한테 줄 돈 같은 거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당신 또 한 번만 우릴 찾아오면 그땐 내가 변호사 써서 당신 직접 감방에 쳐넣을 줄 알아. 알았어? 딱 보니 평생 뒤 구리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람 써서 뒷조사하면 털어낼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맞지?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내가 네 친애비야. 넌 나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어떻게 친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자식인 우릴 버렸잖아. 자기를 혼자 고생고생하며 키워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콧배기 하나 안 비췄으면서. 당신은 스스로 우리 부모임을 포기한 인간 말종이야. 말이 안 나가? 내 말이 허언인지 아닌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줘? 간다, 가. 에이, 더러워서 진짜. 너 다음에 또 내 자식들 눈에 띄면 그땐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 주걱으로 쳐맞을 줄 알아 이 자식아. 아낸 끝까지 그놈에게 슬리퍼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그놈의 등을 세차게 밖으로 떠밀며 다음에 내 눈에 띄면
넌 그 길로 황천길 갈 줄 알아라 하고 으르렁거렸죠. 그리고는 아이들이 놀랐겠다 싶어 황급히 안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선주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엄마, 난 진짜 엄마가 있어서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든든한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저딴 인간 또 찾아오든 말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흰 괜찮지만 어머니 두 번 다시 위험하게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이 사람 다치게 할 만한 뭔가라도 들고 있었으면 어쩌시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제 뒤에 숨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민국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보며 말했죠. 그 뒤 저를 보고 괜히 자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어쩌냐며 미안해하는데 저는 그런 민국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인들 못 뛰어들겠냐. 물론 저놈을 쫓아낸 건 18이 전부 네 엄마라. 내가 이런 말 하기 민망하다만 자식으로서 너흰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 품을 필요 절대 없다. 너희 일이 바로 부모인 우리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다행히 그날 이후 아내와 민국이 덕에 겁을 집어먹은 건지 그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에겐 쭉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인생엔 고난이 멈추지 않고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듬해 새로 시작했던 제 사업이 결국 3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아직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마스크 시국에 직격탄을 맞았던 거죠. 큰 돈을 투자한 만큼 버티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죠. 제게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와 빚뿐이었어요. 이걸 어쩐대요, 여보. 나이든 우릴 써주겠다는 것도 이젠 별로 없을 건데요. 당신은 요새 몸도 안 좋잖아. 집에서 쉬어. 내가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해결해 볼게. 괜히 애들 걱정하니까 그냥 사업을 접었다고만 하고 빚 이야기 꺼내지 말자고. 아내는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으니 무슨 일이라도 구해서 착실히 빚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69이었던 저를 써주겠다는 곳이 없더라고요. 건물 경비 일과 주차 관리 일도 젊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 경력도 없는 절 채용해 주려고 하지 않았죠. 당장 다달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산더미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직을 하다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아낸 집안에서 쓰러진 채 제게 발견됐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저는 119에 신고해 의식이 없는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저는 아내의 수술실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죠. 아버지, 어머니는요? 수술 끝났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 다급히 서울에서 달려온 아이들을 보니 더더욱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우린 중환자실에 힘없이 누워있던 아내를 면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면회가 끝난 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당장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긴커녕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애들아. 늙으면 자식에게 적어도 짐이 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이런 꼴을 보여줘서 말이다. 곧 결혼을 앞둔 민국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주고 싶었는데 그러긴커녕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못난 애비로구나. 당시 민국인 선주의 소개로 만난 선주 친구인 간호사 아가씨와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일찍 부모님을 잃고 형제 자매도 없어 더더욱 두 아이의 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긴커녕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쓰러지고 남은 건 빚뿐이니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제게 울먹이며 화를 냈어요. 그걸 저희한테 왜 숨기셨어요? 저희를 불효자식 만드실 셈이었어요?
어머니 병원비야 당연히 제가 내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 돈 잘 벌어요. 그런 아들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그 빚이 대체 얼마예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그 큰 돈을 받니? 제 특허 사무실 개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버진 우리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분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고작 그 돈이 아깝겠어요. 오빠, 나도 보탤게. 나도 부모님 자식이야. 아빠, 두 분이 여태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신 만큼 이제 우리도 자식된 도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생하시는 두 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냐고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면목이었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고마워. 두 아인 빚 갚는 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며 즉시 계좌이체로 제 통장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곤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줄 테니 돈 걱정은 말고 제 아내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어느새 부모인 저보다 더욱 듬직하게 자라준 두 아이에게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아이들은 그런 절 끌어안고 도리어 자식 도리하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속 깊은 소리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전 막막하던 몇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는 얼마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주는 잘 다니던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더군요. 이 녀석아, 네 엄마 옆에 내가 붙어있으면 된다니까. 자주 내려와서 들여다보면 될걸.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당장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모아놨어요, 아빠. 지금은 엄마 옆에 붙어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가 간병하는 것보단 여자고 간호사인 제가 간병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 제 손으로 직접 보살펴 드릴 거라고요. 아무리 서울로 돌아가라고 해도 선주는 아내 병실에 꼭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동조차 쉽지 않았던 아내를 선주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며 정성껏 보살폈죠. 확실히 어설픈 저보다 전문 인력인 딸의 손길을 아내도 더 편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딸과 번갈아가며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데 얼마 뒤 예비 며느리와 함께 아내의 병원으로 온 민국인 제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혜영이 이번에 신혼집 구했어요. 대출 좀 껴서 좀 넓은 집으로요. 그래, 잘했다. 내가 보탬이 돼서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께 부탁을 드릴 일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 수 있지. 얼마든지 말해봐라. 여기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곧 요양병원으로 옮기실 거잖아요. 어머니 모실 좋은 재활 요양병원도 서울에 알아봐놨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니 몸 많이 회복돼서 통원으로 재활치료 받으실 수 있게 되면 그땐 어머니도 함께 모실게요. 뭐? 아니다,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는 너희 인생에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 빚을 갚아준 것만 해도 난 충분히 마음의 빚을 졌어. 무엇보다 혜영이 우리 새아가한테 너무 부담되는 일이다. 아픈 네 엄마 내가 돌보는 걸로 충분해. 선주 이것도 어떻게든 서울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너까지 이러냐? 놀랍게도 민국인 자신이 저와 아내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눈이 휘둥그레진 제게 이렇게 말했죠. 저 이번에 어머니 쓰러지신 일로 깨달았어요. 늦기 전에 두 분께 더 효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아버지, 25년 전에 제가 드렸던 말 기억하세요? 반드시 아버지께 은혜를 갚을 거라는 말이요. 아버지, 저희 할머니 장례를 공짜로 치러주신 외상값이요. 평생 저랑 선주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값에 더해 이젠 두 분 곁에서 평생에 걸쳐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효도할 수 있게 꼭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고맙게도 우리 혜영이가 먼저 제안해 준 거예요. 뭐? 새아가 네가?
네, 아버님. 아버님, 두 분이 제가 첫인사 왔을 때부터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일찍 혼자가 되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냐면서 이젠 저 며느리자 딸로 삼아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전 오래도록 외롭게 살아서 늘 가족이 복잡거리는 가정을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선주까지 다 같이 우리 대가족으로 살아요. 내가 그런 폐를 너희에게 끼쳐도 괜찮겠니? 난 너희에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전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 많은 집에서 살 생각에 너무 신나는데요? 그래요, 아빠. 오빠랑 혜영이 얘 뜻대로 하세요. 저도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있으려고 좀 그렇지만 그 집에 빈대부터 사는데 동의했어요. 물론 집 구하는데 돈도 보탰지만요. 야, 김선주. 대신 넌 조건 있어. 너 앞으로 혜영이한테 따박따박 세연이라고 불러라. 어? 집안엔 자고로 기강이 잡혀야 되는 거야. 꼰대다, 꼰대. 내 덕에 천년배필 만났으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오빠. 새아인 까르르 웃으며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 따뜻한 광경을 보며 저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도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선주는 그런 우리를 보더니 아내의 눈물을 먼저 닦아준 뒤 저를 꼭 안아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드실수록 눈물만 자꾸 많아져서 어떡해요? 힘없는 우리 남매 걷어주고 키워주신 두 분, 이젠 우리가 자식으로서 반대로 보살펴 드릴게요. 두 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오빠랑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그런 선주의 말에 민국이 또한 새빨개진 얼굴로 사랑합니다 하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아이들에게 저는 연신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아내 또한 잘 움직이지 않는 입으로 어떻게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아내가 쓰러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린 서울의 우리 아들 민국이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재활 치료를 했던 아내는 결국 한쪽 몸의 편마디는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어느 정도 혼자 거동은 가능해 지금은 퇴원 후 함께 살며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죠. 어눌하지만 말도 곧잘하고요. 이젠 아내도 어느 정도 나아졌으니 제발 다시 네 인생 찾으라는 제 최근에 얼마 전부터 우리 딸 선주는 한 대형 병원에 취업해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과 집밖에 모르는 가족 껌딱지라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선주는 요리조리 제 말을 피하곤 하죠. 선주야, 네 엄마 옆에 내가 있으니까 넌 제발 나가서 이제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좀 해. 언제까지 퇴근만 하면 네 엄마 수발만 들고 있을 거야.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아유, 우리 아빠 또 잔소리. 말했잖아요. 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엄마랑 꼭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고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엄만 아빠보다 절 더 좋아하거든요. 그쵸, 엄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미안해요, 여보. 그냥 두세요, 아버님. 저러다 진짜 좋은 짝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시집 가겠죠. 전 아가씨가 집에 자주 있어서 어머님 간병이랑 우리 아들 육아까지 도와줘서 너무 좋은데요. 거봐요, 아빠. 새언니도 제가 있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조카 고모한테 안겨 있을까? 그리고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선주와 함께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인 며느린 얼마 전 휴직 후 건강한 손주를 출산했습니다. 동그란 눈이 어찌나 똘똘했던 어린 시절 민국이를 빼닮았는지 우리 가족은 손주만 보면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곤 하죠. 네가 이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구나, 민국아. 내가 네 엄마만 아니어도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보는 건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선주도 꼬박꼬박 자기 생활비 내고 있고 무엇보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아들 돈 잘 번다고요. 아버지, 부모님이 연로하고 아프시면
자식이 부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단 말씀 그만하세요. 아셨죠?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저는 늘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집을 판 얼마 안 되는 돈도 받으려 하지 않는 새 아이를 위해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죽기 전 혹은 죽은 후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옥살이를 하고 있을 둘째에겐 한 푼의 유산도 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죠. 그놈에게 대가 없는 돈을 물려주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괘씸해서도 있지만 그 방법이 제가 부모로서 그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걸 그놈이 알아줄 날이 올진 모르겠네요. 민국이와 며느리 그리고 선주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저와 아내를 보고 깨달았다며 지금도 늘 주기적인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기특한 아이들을 위해 저는 아내를 돌보는 시간 외엔 항상 나서서 집안일과 음식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늙고 힘이 없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서요. 아이들은 그냥 쉬라며 저를 말렸지만 하나라도 더 너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제 말에 이젠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게 사실인 것을요. 저는 며느리와 우리 사랑하는 민국이 선주의 부모니까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된 마음 아니겠어요? 전 앞으로도 든든한 아버지 못 돼도 자식들에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부모로 남기 위해 힘이 닿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평생 제 곁에서 고생하다 불편한 병을 얻은 아내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요. 남은 저의 유일한 바람은 우리 손주가 부디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밖에 모르는 선주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 27년 전 제가 민국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저는 열이면 열, 백이면 100번 모두 결국 민국이와 선주를 도와줬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것들의 눈물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도 그리고 아버지와 장례식장을 차린 것도 모두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민국이와 선주를 자식으로 품고 지금의 삶에 이르게끔 하는 필연적인 운명 말이죠. 이처럼 길하든 흉하든 모든 일은 결국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 되고 그게 곧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매 순간 닥친 현실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선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젠간 여러분을 반드시 풍족한 행복 속으로 이끌어 줄 테니 말이죠. 늘 따사로운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세요.